그날 밤 나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떠올리며 나를 위로했다. 2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어둠이 짙게 내린 방, 혼자라는 사실이 뼛속까지 시려올 때면 찾아오는 공허함을 달래기 위한 나만의 의식. 하지만 늘 남편과의 행복했던 기억을 더듬던 손길은 오늘따라 낯선 길을 헤맸다. 머릿속을 채운 것은 남편의 온화한 얼굴이 아니었다. 땀과 흙냄새가 섞인 거친 숨결, 내 허리를 단단하게 감싸던 뜨거운 팔, 그리고 괜찮으세요? 라고 묻던 묵직한 저음. 산에서 만난 그 남자 강태준이었다. 내 몸이 기억하는 감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남편 사후 여자이기를 포기하고 메마른 땅처럼 살아온 내 몸에 그 남자의 스침은 가랑비가 아닌 폭우였다. 단 한 번의 접촉이었을 뿐인데 잠자고 있던 모든 세포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기분. 손가락이 닿는 곳마다 그의 단단한 근육의 감촉이 그의 뜨거운 체온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쾌감은 그것들을 집어삼킬 듯이 거세게 몰아쳤다. 절정에 다다르며 터져나온 신음과 함께 흘러내린 것은 눈물이었다. 죽은 남편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었다. 이제야 비로소 여자로서 살아있음을 느낀 서글픈 환희의 눈물이었다. 모든 것은 일주일 전 그 산에서 시작되었다. 55의 박서연. 내 이름 앞에는 미망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지 오래였다. 딸은 결혼해 멀리 살았고 텅 빈 집에서 내가 하는 일이라곤 시간을 죽이는 것뿐이었다. 무기력하게 꺼져가는 삶의 불씨를 되살려 보려 시작한 것이 동네 산악회였다. 하지만 왁자지껄한 사람들 틈에서도 나는 투명 인간이었다. 그들에게 나는 그저 남편 일찍 보낸 안쓰러운 여자일 뿐 더 이상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그날도 나는 무리의 맨 뒤에서 겨우 숨을 고르며 따라가고 있었다. 가파른 비탈길, 젖은 낙엽을 잘못 밟은 순간 세상이 빙글 돌았다. 악, 짧은 비명과 함께 몸이 아래로 쏠렸다. 이대로 굴러떨어지나 싶던 찰나 등 뒤에서 뻗어나온 강철 같은 팔이 내 허리를 휘감아 당겼다. 순식간에 나는 그의 품에 안긴 자세가 되었다. 쿵, 쿵, 쿵. 내 심장 소리가 아니었다. 등 뒤에서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울리는 소리가 내 몸을 통해 그대로 전해졌다. 땀과 흙 그리고 옅은 남자의 채취가 훅 끼쳐왔다. 나를 감싼 그의 팔은 단단했고 그의 가슴은 바위처럼 넓었다. 그 순간 나는 구출되었다는 안도감보다 수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남성의 체온과 힘의 아찔한 현기증을 느꼈다. 괜찮으세요? 귓가에 속삭이듯 들려온 그의 목소리.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그의 품에서 벗어나려 버둥거렸다. 아, 네. 감사합니다. 뒤돌아본 그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구릿빛 피부와 짙은 눈썹이 인상적인 남자였다. 나이는 나보다 2살 많아 보였다. 그 역시 놀란 듯했지만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스쳐 지나가는 동정이 아닌 명백한 관심이 담겨 있었다.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아랫배 어딘가가 찌르르하고 울리는 기분이었다. 그가 바로 강태준이었다. 산악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다는 과묵한 남자. 그날 이후 그는 의식적으로 내 곁을 맴돌았다. 내 보폭에 맞춰 걸음을 늦춰주고 험한 길에서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산악회 총무인 미숙 언니가 태준 씨가 서연 씨 전담 마크맨이네. 좋겠어. 하고 짓궂게 놀릴 때면 그는 그저 수줍게 웃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내 손에 닿을 때마다 나는 그날의 현기증을 다시 느끼곤 했다. 그의 배려는 집요했다. 등산화 끈이 풀린 나를 발견했을 때 그는 주저없이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투박하지만 섬세한 그의 손이 내 발목 근처에서 움직일 때 나는 숨을 죽였다. 남자가, 그것도 낯선 남자가 내 발치에 무릎을 꿇고 있다는 사실이 주는 묘한 정복감과 수치심이 뒤섞여 온몸을 뜨겁게 달궜다. 그는 꼼꼼하게 끈을 묶어주고는 고개를 들어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은 불꽃처럼 뜨거웠다. 우리는 서로의 눈에서 같은 욕망을 읽었다. 일주일 후 그에게서 문자가 왔다. 이번 주말 단둘이 조용한 산에 가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그 문자를 본 순간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이것은 명백한 데이트 신청이었다. 나는 망설였다. 죽은 남편에 대한 의리, 세상의 시선, 그리고 나이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그 모든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은 그날 밤 나를 위로하게 했던 내 몸의 솔직한 외침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약속 당일 나는 옷장 앞에서 몇 시간을 서성였다. 등산복이지만 조금이라도 여성스러워 보이고 싶었다. 몸에 꼭 맞는 상의를 입자 잊고 있던 가슴의 윤곽이 드러났다.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무채색의 미망인이 아니었다. 뺨에는 혈색이 돌았고 눈은 기대감으로 반짝였다. 이건 위험한 불장난일까? 아니면 메마른 내 인생에 찾아온 마지막 기회일까? 약속 장소인 수락산 입구에 도착하자 그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의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유난히 넓어 보이는 어깨와 다부진 몸이 눈에 들어왔다. 오셨군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잠겨 있었다. 우리 둘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주말의 번잡한 산악회와는 전혀 다른 오직 우리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공간. 우리는 말없이 걷기 시작했다. 새소리와 바람소리 그리고 우리의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한 산을 채웠다. 한참을 올랐을까 인적이 드문 바위 쉼터에 다다랐다. 서울 시내가 아득하게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그는 땀을 닦으며 내게 물병을 건넸다. 물을 마시는 내 목덜미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너무나 뜨거워 나는 마시던 물을 살에 들릴 뻔했다. 서연 씨,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난번 산에서 처음 본 순간부터 계속 서연 씨만 보였습니다. 이런 감정 저도 낯섭니다. 하지만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투박했지만 진솔했다. 아내와는 오래전 사별하고 혼자 공장을 운영하며 아들 하나를 키워냈다는 그의 삶. 그 역시 나와 같은 외로움을 안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나 같은 늙은 여자가.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가 성큼 다가와 내 팔을 붙잡았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내가 본 여자 중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의 눈은 진심이었다. 그가 내 얼굴을 감싸 쥐었다. 거칠고 투박한 그의 손이 내 뺨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리고 그의 입술이 내 입술을 덮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탐색 같던 입맞춤은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열기로 변했다. 그의 혀가 내 입안을 헤집고 들어오는 순간 나는 모든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남편과의 부드러운 입맞춤과는 차원이 다른 원시적이고 거친 키스였다. 나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숨이 가빠 입술을 떼었을 때
우리는 서로의 눈에 비친 욕망을 보았다. 이대로는 안 됐다. 여기서 멈출 수 없었다. 우리 내려갈까요? 내가 겨우 뱉어낸 말에 그는 대답 대신 내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우리는 미친 듯이 산을 내려왔다. 그의 차에 올라탔을 때 그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몰았다.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다. 그가 이끄는 곳이라면 지옥이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차가 멈춘 곳은 그의 집 앞이었다. 낡은 다세대 주택. 아들은 독립했고 지금은 혼자 지낸다고 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옅은 그의 채취와 삶의 흔적이 나를 감쌌다. 그는 문을 닫고 나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를 집어삼킬 듯이 키스했다. 등산복 지퍼를 내리는 그의 손길은 급하고 거칠었다. 내 몸을 더듬는 그의 손길에 나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서연 씨, 당신을 갖고 싶어 미치겠어. 그의 거친 속삭임은 내 마지막 남은 이성을 날려버리는 주문과도 같았다. 나는 그의 옷을 붙잡고 그의 몸을 더듬었다. 우리는 서로의 옷을 벗겨내며 비틀거리듯 침실로 향했다. 2년간 굳게 닫혀있던 내 몸의 문이 그의 앞에서 활짝 열렸다. 그는 나를 침대에 눕히고 잠시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거친 욕망과 함께 조심스러운 경외심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내 몸 구석구석을 마치 성질을 순리하듯 입술로 더듬었다. 메말랐던 내 몸은 그의 애무의 활화산처럼 타올랐다. 수치심은 사라지고 오직 쾌락에 대한 갈망만이 남았다. 태준 씨, 제발. 내가 애원하듯 그를 불렀을 때 그는 마침내 내 안으로 들어왔다. 꽉 차는 충만감. 빈틈없이 나를 채우는 그의 존재감에 나는 눈을 감았다. 그는 거칠게 허리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 우리의 살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교성에 가까운 신음소리가 좁은 방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단순한 섹스가 아니었다. 서로의 외로움을, 고독을, 결핍을 온몸으로 탐하고 위로하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나는 그의 등과 어깨를 손톱으로 긁으며 절정에 올랐다. 그의 단단한 몸이 내 위에서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것을 느끼며 나는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을, 온전한 여자임을 깨달았다. 정사가 끝나고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은 채 숨을 골랐다. 그의 팔베개를 베고 누워 그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있으니 세상 모든 시름이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어색한 침묵 속에서 눈을 떴다. 밤의 열기는 사라지고 현실의 햇살이 창틈으로 비집고 들어왔다. 그가 끓여준 라면을 마주하고 앉았을 때 나는 문득 불안해졌다. 이게 하룻밤의 불장난이면 어떡하지? 후회 안 하십니까? 그가 먼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고마워요. 나를 다시 여자로 만들어줘서. 내 말에 그는 나를 더 꽉 껴안았다. 그날 우리는 해가 질 때까지 서로를 탐했다. 마치 오랫동안 굶주렸던 짐승들처럼. 그의 몸에는 내가 핥힌 상처가, 내 몸에는 그가 남긴 붉은 흔적들이 가득했다. 그것은 서로에게 새겨진 지울 수 없는 낙인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미래는 시작되었다. 산악회 모임이 있는 토요일이면 우리는 다른 회원들보다 조금 늦게 하산했다. 모두가 떠난 텅 빈 산 중턱에서 나무에 기댄 채 나누는 키스는 위험하고 짜릿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의 욕망에 더욱 불을 지폈다. 미숙 언니는 둘이 요즘 붙어 다니네? 썸 타는 거야?
라며 집요하게 캐물었지만 우리는 그저 웃어넘길 뿐이었다. 그 의심의 눈초리마저도 우리에겐 스릴 넘치는 유희가 되었다. 어느 평일 그가 처음으로 내 집에 왔다. 텅 빈 남편의 공간에 다른 남자를 들인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나는 그가 오기 전 거실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배신감과 설렘이 뒤엉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집이 좋네요. 아늑하고. 그는 어색하게 거실을 둘러보았다. 이 공간에 밴 남편의 흔적을 그 역시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내 손을 잡고 소파에 앉혔다. 서연 씨, 여기서 당신 남편이랑 살았겠지. 네,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었을 거야. 당신 같은 여자를 아내로 뒀으니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 질투하거나 외면하는 대신 나의 과거를 온전히 인정해주는 그의 모습에 나는 또다시 무너졌다. 그는 우는 나를 가만히 안아주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남편과 함께 쓰던 침대 위에서 사랑을 나눴다. 처음에는 죄책감에 몸이 굳었지만 그는 끈질기게 나를 어루만지고 속삭였다. 이제 나만 봐.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당신의 지금은 나야. 그의 뜨거운 숨결과 집요한 애무 앞에서 남편의 기억은 희미해지고 그의 존재만이 선명해졌다. 남편의 공간은 그렇게 서서히 그의 공간으로 대체되고 있었다. 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딸 지연이가 예고 없이 집에 닥친 것이다. 엄마, 나왔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태준 씨와 소파에서 영화를 보던 나는 사색이 되었다. 그는 재빨리 화장실로 몸을 숨겼다. 어머,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엄마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왔지. 근데 웬 남자 신발이야? 현관에 놓인 그의 등산화를 발견한 딸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 그건 산악회 아저씨인데 뭐 좀 전해주러 왔다가. 산악회? 엄마, 요즘 산에 미쳤다더니 설마 남자 맞나? 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결국 나는 모든 것을 실토할 수밖에 없었다. 화장실에서 나온 태준 씨를 본 딸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날 밤 딸은 내게 온갖 독설을 퍼부었다. 엄마, 미쳤어?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를 집에 들여. 그것도 우리 침대에서 더러워. 더럽다는 말은 비수처럼 내 가슴에 꽂혔다. 아빠가 하늘에서 피눈물 흘리겠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연아, 너는 몰라.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외로움? 외로운 건 엄마뿐이야? 나는 아빠 없이 결혼하고 애 낳았어. 근데 엄마는 고작 외롭다는 이유로 아빠를 배신해? 딸의 원망은 끝이 없었다. 다음 날 딸은 냉랭한 얼굴로 집을 떠났고 그 후로 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태준 씨는 말없이 내 곁을 지켰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아니, 서연 씨 잘못이 아니야. 시간이 필요하겠지. 하지만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다. 사랑을 나눌 때조차 나는 딸의 비난이 환청처럼 들려와 온전히 집중할 수 없었다. 나의 죄책감은 우리의 관계를 좀먹기 시작했다. 그렇게 위태로운 시간이 흐르던 어느 주말 우리는 북한산에 올랐다. 그는 유난히 말이 없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불안감이 엄습했다. 혹시 그가 이 관계를 끝내려는 건 아닐까? 마침내 정상에 섰을 때 그는 내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그가 직접 깎아 만들었다는 투박한 나무 반지였다. 서연 씨, 남은 인생 나와 함께 걸어주시오. 태준 씨, 지금 알아.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거. 당신 딸도 설득해야 하고 내 아들 녀석에게도 인정받아야겠지. 하지만 그래도 당신 없이는 안 되겠어. 당신 손 이제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그의 청혼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이것은 불장난이 아니었다. 메마른 땅의 기적처럼 찾아온 현실의 무게를 짊어진 진짜 사랑이었다. 네, 그럴게요. 나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외로운 미망인 박서연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남자 강태준의 여자 그리고 세상과 맞서 싸울 용기를 얻은 한 여자였다. 그의 제안으로 우리는 그의 아들을 먼저 만나기로 했다. 30이 넘은 아들은 결혼해서 분가했지만 아버지와는 각별한 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약속 장소인 한정식 집으로 향하는 내내 손에 땀이 찼다. 내 딸에게 그런 모욕을 당했는데 그의 아들에게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아버지, 이분이 아들 강민수 씨는 아버지를 쏙 빼닮은 하지만 훨씬 더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였다.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앉으라는 말도 없이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두 분 관계 진지하신 겁니까? 민수야, 인사는 나중에 하고. 아니요, 아버지. 이것부터 확실히 해야겠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10수년 혼자 지내신 분이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는 나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박서연 씨라고 하셨죠. 저희 아버지 돈 보고 접근하신 겁니까? 아니면 외로워서 잠깐 기댈 남자가 필요했던 겁니까? 모욕적인 말이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태준 씨가 얼굴을 붉히며 아들을 나무라려 했지만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제지했다. 그리고 민수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민수 씨,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사람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 아버지의 무엇을 보고 만나는지 직접 겪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네, 나 외로웠어요. 당신 아버님도 외로우셨고요. 외로운 사람들끼리 서로에게 기댈 어깨가 되어주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돈이요? 나 먹고 살 만큼은 있어요. 당신 아버님 공장이 얼마나 잘 되는지는 관심도 없고요. 내 당당한 태도의 민수 씨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했다. 태준 씨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당신 아버님의 상처를 봤어요. 그리고 내 상처도 그분에게 보여줬고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사이예요. 그게 사랑인지 뭔지는 나도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는 건 아니에요. 정적이 흘렀다. 민수 씨는 한참 동안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실례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다. 완벽한 인정은 아니었지만 최악은 면한 셈이었다. 그날 식사는 어색하게 끝났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준 씨는 내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서연 씨, 오늘 정말 멋있었어. 내가 반할 만에 그의 칭찬에 긴장이 풀리며 웃음이 나왔다. 우리는 또 하나의 산을 넘은 기분이었다. 며칠 후 딸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가도 돼? 할 얘기가 있어.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딸을 맞았다. 지연이는 수척해진 얼굴로 내 앞에 앉았다. 엄마, 그 아저씨랑 정말 결혼할 거야? 응.
그럴 생각이야. 지연아, 엄마가 미안해. 너한테 상처 줘서. 하지만 엄마도 이제 내 행복을 찾고 싶어. 너도 내 가정이 있잖니. 엄마는 평생 혼자 텅 빈 집에서 아빠만 그리워하며 살 수는 없어. 내 말에 지연이는 눈물을 뚝뚝 흘렸다. 알아, 엄마. 나도 알아.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안 그랬어. 아빠 자리를 다른 사람이 채운다는 게 너무 싫었어. 엄마를 뺏기는 기분이었어. 딸의 진심을 들으니 나도 눈물이 났다. 우리는 한참 동안 부둥켜 안고 울었다.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심이야. 그 아저씨 한번 제대로 만나보고 싶어.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인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어. 그 주 주말 우리 집에는 어색하지만 따뜻한 기류가 흘렀다. 태준 씨와 지연 그리고 사위까지 네 사람이 마주 앉았다. 태준 씨는 묵묵히 과일을 깎았고 사위는 어색하게 TV 채널만 돌렸다. 침묵을 깬 것은 지연이었다. 아저씨, 저희 엄마 어디가 그렇게 좋으세요? 돌직구 같은 질문에 모두가 긴장했다. 태준 씨는 깎던 사과를 내려놓고 지연이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따님 어머님은 강한 분이다. 여리게 보여도 속은 누구보다 단단해. 그리고 웃는 게 참 예쁘다. 그 웃는 모습 평생 지켜주고 싶구나. 그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대답에 지연이의 굳었던 표정이 조금씩 풀어졌다. 그날 이후 딸은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상사 모든 일이 그렇듯 한 고비를 넘기니 또 다른 파도가 밀려왔다. 태준 씨의 공장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진 것이다. 주요 거래처가 부도가 나면서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었고 그는 평생 일궈온 공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고 밤새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날이 많아졌다. 산악회도 발길을 끊었고 내게 연락하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술에 취해 내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 씨, 미안해. 나 같은 놈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자격이 없나 봐. 다 끝났어.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한밤중에 택시를 잡아 타고 그의 집으로 달려갔다. 집은 엉망이었고 그는 텅 빈 눈으로 소주병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태준 씨, 정신 차려요. 그냥 가라고. 이제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꼴 보이기 싫어. 그는 나를 밀어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앞에 마주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내가 당신 돈 보고 만난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당신 공장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나는 그냥 당신 강태준이라는 사람이 좋은 거라고요. 우리 같이 이겨내요. 내가 있잖아요. 당신 옆에 내가 있잖아. 나는 그를 껴안고 등을 두드려 주었다. 그의 단단하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섹스 대신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듯 온몸으로 위로했다. 그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의 지친 몸을 마사지해주며 나는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속삭여 주었다. 다음 날 나는 결심했다. 내 집을 팔기로. 남편이 남겨준 아파트, 딸과의 추억이 깃든 곳이었지만 지금 나에게는 그보다 태준 씨가 더 소중했다. 서연 씨, 이게 무슨 짓이야. 절대 안 돼. 그는 극구 반대했지만 나는 단호했다. 이 집, 나 혼자 살기엔 너무 커요. 당신 없으면 이 넓은 집에서 더 외로울 뿐이야. 이 돈으로 공장부터 살려요. 그리고 우리 같이 살 작은 집 하나 얻어요. 당신만 괜찮다면
내 제안에 그는 말을 잃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다시금 희망의 빛이 서리는 것이 보였다. 집을 팔고 공장 빚을 일부 갚고 우리는 경기도 외곽에 작은 전셋집을 얻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는 나의 헌신의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다. 작은 공장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녔고 나는 그의 곁에서 묵묵히 그를 내조했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밥을 해 먹고 함께 낡은 집을 꾸미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다. 지연이와 민수 씨도 우리의 모습을 보며 점차 마음을 열었다. 특히 민수 씨는 내게 따로 찾아와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다시 일어서게 해주셔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저렇게 웃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오늘 우리는 가까운 친지들만 모시고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하얀 원피스를 비싼 예물 대신 서로의 손에 끼워진 투박한 나무 반지를 교환했다. 지연이와 민수 씨가 나란히 서서 우리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다. 오늘 밤 나는 그의 옆에 누워 있다. 이제는 익숙해진 그의 품, 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그의 가슴에 오래전 새겨졌던 내 손톱 자국 위로 부드럽게 손을 올린다. 이제 그곳엔 상처 대신 평온함이 자리 잡았다. 그가 잠결에 나를 더 깊이 끌어안는다. 그의 품은 내가 있을 유일한 안식처이자 세상의 어떤 폭풍우도 막아줄 가장 단단한 방패다. 2년간의 지독한 겨울은 끝났다. 그 남자가 강태준이 내 메마른 땅에 비를 내렸고 나는 이제야 비로소 활짝 피어난다. 55의 봄은 세상의 모든 편견과 현실의 시련을 함께 이겨내고 마침내 쟁취했기에 그 어떤 20살의 봄보다 찬란하고 뜨겁다. 우리는 이제 함께 남은 인생의 완만한 능선을 걸어갈 것이다. 때로는 가파른 오르막을 만나고 미끄러운 내리막을 만나겠지만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한 길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 사랑은 그렇게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에 뿌리 내려 가장 단단한 나무로 자라나는 것임을 나는 이제야 비로소 깨닫는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댓글과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